옆집 애순이도 집 샀고요. 내 친구 순자도 집 보러 다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는 이 말에 영끌했지만 결과는 대출 5억. 3년 만에 전부 날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20년 과장이 치킨 배달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후배 집인 줄 모르고 배달 갔다가 현관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반지하로 전세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IMF 직후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운 좋게 붙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리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사겠다고. 회사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대리 5년, 과장 7년. 지금은 과장 13년 차입니다. 승진이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치고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은 32에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저와 잘 맞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신혼집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조금씩 보태주시고 대출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조금씩 목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사야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10배는 빨랐습니다. 2005년에 3억이던 아파트가 2010년에 5억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7억, 2020년에는 10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겨우 2억을 모았습니다. 2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전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월세보다는 낫지 않나? 내 집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봄. 그날 저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전세 살 거야? 갑자기 왜? 오늘 영숙이 만났거든. 영숙이는 아내 대학 동기였습니다. 영숙이가 작년에 집 샀대. 송파에. 송파?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 응. 근데 대출 받아서 샀대. 지금 1억이나 올랐대.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옆집 박 과장네도 샀잖아. 작년에. 그래? 응. 용인인데 벌써 8천이나 올랐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집도 샀어. 친구도 샀어. 우리만 바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보, 애들 크면 방도 더 필요하고, 큰애 대학 가면 어떡해? 평생 전세 살다 끝날 거야? 아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는 전세 아파트는 방 3개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같이 쓰기엔 이제 너무 컸습니다. 프라이버시도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 싸대. 빚내서 집 사라고 다들 그러더라. 빚내서 집 사세요. 그때 그 말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외쳤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삽니다. 빚도 자산입니다. 영끌에서라도 사세요. 은행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역대 최저예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정부도 부추겼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온 나라가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집 사겠다고 돈 모았는데 결국 못 샀다. 이러다 평생 전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내 말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금리가 이렇게 싼 적이 없었다. 다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바보 아닌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도 내 집이 갖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그 욕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알아보자. 집.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진짜? 응. 근데 무리하면 안 돼. 우리 형편에 맞게 알아보자.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고. 형편에 맞게 하겠다고. 하지만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분당, 용인, 수원, 광교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목표는 5억 원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1억 정도였습니다. 4억을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5억 원대 아파트는 이미 구축 소형뿐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지금보다 더 작았습니다.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려면 최소 방 4개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7억은 줘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7억짜리 보시면 내년엔 8억 돼요. 오를 것 뻔한데 지금 사셔야죠. 7억이요? 저희 예산이. 대출 받으시면 되죠.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 2.5%예요. 역대 최저라니까요. 연 2.5%? 5억을 빌려도 월 이자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 600에서 100만 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7억짜리 보면 어때? 7억? 대출이 너무 많지 않아? 지금 금리가 싸잖아. 월 100만 원 정도면 우리 감당되지 않아?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빠듯하긴 한데 못 낼 정도는 아니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 갚고도 남잖아. 그 논리가 그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빚내서 사도 나중에 오르면 이득이다. 빚도 자산이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5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34평형의 방 4개. 학군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았습니다. 매매가 6억 8천만 원. 이 집이면 최소 8억까지는 가요. 올해 안에? 부동산 사장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집을 보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좋다. 우리 여기 살자.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손님 연봉이면 최대 5억 5천까지 가능하세요. 5억 5천이요? 네. DSR 규제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근데 충분하시죠? 우리 자금 1억에 대출 5억 5천, 총 6억 5천. 집값이 6억 8천이니까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3천만 원 어떡하지? 우리 보험 해약하면 안 돼? 보험? 응. 내 종신보험 해약하면 2천만 원 나와. 그건 좀. 지금 집이 더 중요하지 않아? 보험은 나중에 다시 들면 되잖아. 아내 말에 넘어갔습니다.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습니다. 2021년 6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 6억 8천만 원, 대출 5억 5천만 원, 자기자본 1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보험 해약금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문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영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20년을 꿈꿔왔던 내 집.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줄 수 있게 됐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집이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내 방 어디야? 내 방. 아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빚을 졌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5억 5천만 원. 월 이자 약 110만 원. 월급에서 빼면 빠듯하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야, 5억 5천 대출이면 좀 무리 아니냐? 괜찮아. 금리가 싸잖아. 월 110만 원이면 감당돼. 근데 금리가 오르면? 오르긴 뭐가 올라. 지금 제로 금리 시대야. 당분간 안 올라. 그래도 야, 다들 이렇게 사. 나만 못 사면 바보지. 친구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사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집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 아파트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이 생겨서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딸은 친구들 초대해서 놀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주말마다 가구를 사러 다녔습니다. 식탁도 새로 사고 소파도 새로 샀습니다. 조금씩 우리 집다워지는 게 뿌듯했습니다. 물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월급 600만 원에서 대출이자 11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거기다 가구 할부금까지. 외식은 거의 못했습니다. 커피도 회사에서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 만인 2021년 11월 같은 평형 매물이 7억 5천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6억 8천에 샀으니 7천만 원이 오른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7천이나 올랐대. 아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석 달 만에? 응.
부동산 앱에서 봤어. 우리 단지 호가가 7호라니까. 7천만 원. 석 달 만에 7천만 원. 저는 20년 동안 2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석 달 만에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허탈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야. 빚내서 집 사길 잘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1년 12월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8억을 찍었습니다. 여보, 8억이래. 우리 집 진짜 1억 2천이나 오른 거야? 응. 6개월 만에 아내와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1억 2천만 원. 우리가 투자한 자기 자본이 1억 3천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거의 원금을 벌어들인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90%? 어떤 주식이 이런 수익을 줍니까? 어떤 적금이 이런 이자를 줍니까? 부동산은 신이다.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에 8억 5천, 5월에 9억, 우리 집이 9억이 됐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2억 2천만 원이 오른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부자 됐어.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 사길 진짜 잘했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조짐은 있었습니다. 2022년 초부터 뉴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선다.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면 어때?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되지.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서울 수도권은 절대 불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금리 변경 안내. 고객님의 대출금리가 연 3.2%로 변경됩니다. 3.2%? 처음 대출받을 때 2.5%였습니다. 0.7%가 올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5억 5천만 원에 0.7%면 월 이자가 약 30만 원 더 나갔습니다. 여보, 이자가 좀 올랐어. 얼마나? 30만 원 정도. 30만 원? 좀 빠듯해지겠네. 그래도 감당은 되지. 집값 오른 거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겼습니다. 집값이 2억 넘게 올랐는데 이자 30만 원이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3.5%, 7월 3.9%, 8월 4.3%, 매달 금리가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8월 대출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110만 원에서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여보, 이거 좀 심각한데?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00이면 우리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일단 좀 줄여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낙관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면 어때? 곧 내릴 거야. 집값은 여전히 높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하지만 최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2년 9월 금리가 5.0%를 넘었습니다. 대출이자가 월 230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 600에서 이자만 230. 거기다 관리비 30, 보험료 20, 아이들 학원비 80, 통신비 20, 교통비 30, 식비 70, 다 합치면 580만 원. 남는 건 2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학원비 좀 줄이자.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줄여도 20, 30이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수학 학원을 끊었습니다. 딸 영어 학원도 끊었습니다. 아빠, 왜 학원 그만 다녀? 딸이 물었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 미안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딸의 서운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5.5%, 이자가 250만 원을 넘었습니다. 11월 6%, 이자가 275만 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12월 어느 날 카드값이 연체됐습니다. 여보, 카드값이 안 나갔대. 뭐? 잔액이 없어? 응. 30만 원이 부족했나 봐. 난생 처음 연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카드값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집 살 때 1,000만 원 썼던 그 통장.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쓰게 됐습니다. 이러다 진짜 어떡하지?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진 않을 거야. 내년이면 내릴 거야. 위로가 됐을까요? 저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월 금리 6.5%, 2월 7%, 7%, 5억 5천만 원에 7%면 월 이자가 32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110만 원에서 3배가 된 겁니다. 월급 600에서 이자만 320, 나머지 280으로 어떻게 삽니까? 관리비 30만 내도 250, 보험료 20 내면 230, 식비 최소한으로 줄여서 50, 그럼 180, 아이들 학교 급식비, 교통비, 통신비. 도저히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썼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통장 한도가 5천만 원이었는데 반 넘게 찼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조금씩 내리더니 2023년 들어 본격적으로 빠졌습니다. 9억까지 갔던 우리 집이 8억 5천이 됐습니다. 8억이 됐습니다. 7억 5천이 됐습니다. 3월에는 7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 7억 밑으로 내려갔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 가격보단 높잖아. 6,8에 샀으니까. 근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져. 이 정도에서 멈출 거야. 저도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4월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연봉의 2배를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망퇴직.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도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됐습니다. 대출이자를 내려면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희망퇴직이지만 다음에는 강제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월, 집값이 6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 6억 8천보다 낮아진 겁니다. 여보, 우리 집 매입가 밑으로 내려갔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9억까지 갔었는데 2억 5천이나 떨어진 거야. 그래도 팔지만 않으면 돼. 버티자. 언젠가 오르겠지. 하지만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은 대출이자에 다 나갔습니다.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웠습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는 거였습니다. 2023년 6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이자가 2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5억 5천을 한꺼번에.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에 가까웠습니다.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알아. 나도 알아.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20년을 꿈꿔왔던 내 집, 겨우 2년 만에 포기해야 하다니. 팔아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6억 3천만 원. 시세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문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연락이 없죠? 요즘 거래가 완전 끊겼어요. 금리가 이러니 누가 집을 사요? 그럼 어떡하죠? 가격을 더 내리셔야 해요. 6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5억 8천. 역시 안 팔렸습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밀렸습니다. 3개월 연체, 4개월 연체.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아, 네. 지금 집 팔고 있어요. 조금만요. 90일 내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법적 조치, 즉 경매였습니다.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0월, 집이 안 팔린 채 기한이 지났습니다. 결국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감정가 5억 5천만 원. 처음 샀던 6억 8천에서 1억 3천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여보, 경매로 넘어갔어. 알아. 서류 왔더라.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12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가 4억 7천만 원. 감정가에서도 8천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4억 7천만 원. 대출이 5억 5천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8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밀린 이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취득세, 등기비용 등 처음 살 때 들어간 부대비용. 결산을 해봤습니다. 대출 원금 5억 5천만 원, 밀린 이자 약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 경매 낙찰금 4억 7천만 원, 손실 1억 4천만 원, 처음 투자한 자기자본 1억 3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 빚. 결론적으로 전 재산을 잃고도 1천만 원 빚이 남았습니다. 9억까지 갔던 집이 4억 7천에 넘어갔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오른 것처럼 보였던 그 집이 결국 마이너스 1억 4천이 된 겁니다. 2024년 1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자고 해서.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내 탓 아니야.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집이 뭐가 중요해. 17살 아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전세도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구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방 2개에 월세 60만 원. 20년 전 신혼 시절 전세보다 더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한 방을 써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이. 아빠, 괜찮아. 예전에도 같이 썼잖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배려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집을 잃고 나서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정리하고 아이들 전학 수속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빚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월급은 여전히 600만 원이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이자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빚 갚을 돈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투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할 수 있는 일. 검색을 하다가 배달 라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시간도 자유롭다.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저녁에 2~3시간만 뛰면 월 5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150만 원.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배달 앱에 가입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 깔았습니다. 2024년 2월 처음으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회사 끝나고 저녁 7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집에 갔습니다. 주문번호 308번이요. 네, 잠시만요. 치킨을 받아서 배달 주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서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단지였습니다. 예전에 회사 후배가 여기 산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동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이요? 말이 멈췄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회사 후배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도 저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과장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나야.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왜 여기서? 그냥. 투잡 좀 하고 있어. 치킨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는 앱으로 됐으니까. 아, 네. 김대리가 치킨을 받았습니다. 서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대기업 20년 과장이 부하 직원 집에 치킨 배달을 하다니.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배달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회사에 소문이 나면 어쩌지?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월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배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달 수입이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급 600에 배달 50, 650만 원. 월세 60, 생활비 300, 아이들 학비 100, 빚 갚는데 50. 겨우겨우 맞아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김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김대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 그날 일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과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사정이 있어. 도움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대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한테 집 잃었다고, 경매 당했다고, 빚에 쪼들린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생활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안정이라고 해봐야 겨우 마이너스가 안 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000만 원 빚이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 7층 5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 거겠죠. 경매로 4억 7천에 낙찰받은 사람. 지금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2억 5천을 잃은 그 집에서 누군가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한 거겠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글쎄, 다들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다들 사니까 샀던 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첫째,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2.5%?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금리가 역대 최저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역대 최저라는 건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왜 생각 못했을까? 둘째, 대출 한도를 꽉 채웠습니다. 은행에서 5억 5천까지 된다고 해서 5억 5천을 다 빌렸습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도의 70%만 빌렸어도, 아니 50%만 빌렸어도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겁니다. 셋째,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절대 불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9억에서 4억 7천으로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절대 불패는 없었습니다. 넷째,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옆집도 샀어. 친구도 샀어.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남들이 산다고 나도 사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사정과 내 사정은 다른데 왜 비교했을까? 다섯째, 전문가 말을 맹신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들, 은행 직원들, 부동산 중개사들, 다들 지금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집을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며칠 후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돌파. 금리 인상의 영끌적 비명. 나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저금리 때 영끌에서 집 샀다가 고금리에 무너진 사람들, 경매로 집 잃은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기사에 경제학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끔찍한 금단 증상이 옵니다. 지금 영끌족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 금단 증상입니다. 저금리는 마약이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마약에 취해서 5억 5천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마약에 속은 거래. 마약? 저금리라는 마약. 빚내서 집 사라는 마약.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면 뭐해? 그래도 알아야지. 다시는 안 속으려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자고 졸라서. 아니야. 결정은 내가 한 거야. 내 탓 아니야. 그래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밑바닥부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잃어버린 건 집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건강도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53입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닙니다. 저녁에는 배달을 합니다. 월급 600에 배달 50, 6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내년이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월세 빌라에서 사는 건 여전히 서럽습니다. 방 2개에 4식구. 좁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따로 놀았습니다. 지금은 좁은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봅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내와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은 기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 저는 제 실패담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대기업 20년 과장이 치킨 배달한다는 거, 후배 집에서 마주쳤다는 거, 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특히 지금 영끌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금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반드시 오릅니다. 역대 최저라는 건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자 감당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금리가 2배, 3배 올랐을 때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당이 되면 그때 빌리십시오. 둘째, 대출 한도까지 빌리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5억 된다고 해서 5억 빌리면 안 됩니다. 여유를 두십시오. 최대 한도의 50%, 많아야 70%만 빌리십시오. 나머지는 비상여력으로 남겨두십시오. 셋째,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도 떨어집니다. 강남도 떨어집니다. 절대 불펜은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못 버틸 것 같으면 사지 마십시오. 넷째,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옆집이 샀다. 친구가 샀다. 그게 당신이 사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남의 사정과 내 사정은 다릅니다. 내 소득,
내 지출,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전문가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유튜버, 은행원, 부동산 중개사. 그들은 집을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은 걸러 들으십시오. 여섯째,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빚내서 집 사라. 빚도 자산이다. 거짓말입니다. 빚은 빚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빚은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저는 2억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도 샀어, 친구도 샀어, 우리만 바보야? 그때 오늘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